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본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격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중요한 행간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수정된 핵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비핵 국가가 핵 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아 러시아에 가하는 공격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나토 동맹국이 공급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는 또 핵무기 사용 조건에 공중 및 우주 공격 무기의 대량 발사와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정보 수신으로 명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전술, 전략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드론, 초음속 및 기타 항공기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드론에 대한 언급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략적 기지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벨라루시에 대한 해구산 제공을 명시했습니다. 벨라루시가 침략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핵 독트린 발표는 나토에 있어 날벼락이었습니다. 예측도 못할 정도의 단호함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ICBM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연타로 두들겨 맞은 셈입니다. 중국이 시험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펑 41은 미국을 크게 위협할 만합니다.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데다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의 한 매체는 동펑 추이 짠구레이 시진핑 두준 동풍이 불자 전쟁의 북을 올리고 시진핑이 군대를 독전한다는 썸네일을 올렸습니다. 동펑 41이 미국의 요격망을 뚫는 신화를 이뤘다면서 미국은 어커스를 해산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동펑 추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적벽대전 직전 완시俱备 지추의 동펑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동남풍만 불어주면 된다란 의미입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부문에서 도광 양회 같은 것은 이제 필요가 없고 본격적으로 근육을 풀어도 된다는 태세입니다. 또 시진핑이 빛나는 순간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왕위가 보인 외교 행보도 이 타이완 채널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젤렌스키를 유엔에 불러다 쇼를 하는 동안 왕위가 아주 인기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시험 발사한 ICBM은 남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괌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ICBM을 공개적으로 시험 발사한 것은 44년 만입니다. 중국이 발사한 ICBM이 정확히 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동펑 41이라는 설도 있고 동펑 5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동펑 31AG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만 가지고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좀 다릅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일본, 뉴질랜드, 호주는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러시아는 중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ICBM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실 미국을 노린 것입니다. 중국은 미사일 발사 전에 미국과 호주 등에 통보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니 항행의 안전을 기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일본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동펑 41은 3단 고체 연료 로켓에 실리는데 사정거리가 14,000km입니다. 탄두 10개가 탑재되는데 길이가 16.5m로 아주 거대합니다. 동펑 31 역시 3단 고체 연료로 3개의 핵탄두가 탑재됩니다. 초기형인 31은 사정거리가 8,000km, 사거리 연장 개량형인 동펑 31A주는 12,000에서 13,000km의 사정거리를 가집니다.
1980년에 시험 발사한 동펑5는 사정거리가 12,000에서 13,000km로 역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만난 라브로프 왕위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귀가 입에 걸렸습니다. 두 나라가 거의 동시에 핵 위력을 과시해 나토와 미국의 길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두 외무장관은 러중 양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때 집단 서방의 대결에서 이기고 있다는 자신감이 역력했습니다. 유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람 만나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각국 대표단, 특히 라틴 아메리카, 브릭스 인사들과 만난 뒤에는 회동이 끝나고도 문간에서 대화를 하느라 바쁩니다. 왕이는 호주 외교부장 페니웡, 황잉시엔과도 반갑게 만났습니다. 호주는 어커스 일원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관계가 원만합니다. 호주 재정부 장관도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만나 제4차 중국-호주 전략경제대화를 가집니다. 중국 국방부는 영국과 방위전력 협상을 가졌습니다. 상호 간의 안보 현안을 다룬다는 건데 영국은 러시아포비아에 미쳐있지만 중국에는 기가 눌려 비교적 온순합니다. 유엔에 등장한 젤렌스키는 관심을 빼앗기자 불만투성입니다. 그는 중국이 결함 있는 평화 방안을 들고 나와 푸틴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중국과 브라질이 제안한 정전 방안이 자기네와 상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의 유엔 총회 연설에는 대부분이 등을 돌렸습니다. 775개 좌석 가운데 겨우 149석만 찼습니다. 그나마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젤렌스키 연설에 이토록 냉담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예전에 한국 국회에서 젤렌스키가 화상 연설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한국 국회의원들이 별로 참석하지도 않고 휴대폰을 들여다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꾸짖는 소위 시사평론가도 있었습니다. 그 시사평론가는 왜 연설 청취 태도가 그 모양이냐고 비판을 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열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일부 시사평론가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고방식이 특이합니다. 한편 노르웨이 남동대학의 글렌 디센 교수는 세계가 확실하게 전환기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포비아로 대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게 90%라면 러시아가 서방에 아쉬운 것은 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러시아가 이제 동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은 너무나도 강대해져 미국의 압박도 무용지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세도 너무 세다는 게 그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글렌 디센 교수는 미국에 대해 전쟁을 생각하면서 타이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러시아, 중국 진영이 세다고 말씀드리면 저보고 친러다, 친중이다 비난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